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7권 파트 2. 전두환과 오공잔혹사. 세 번째 마당. 고문으로 조작한 김대중 등의 내란 음모 사건. 전두환 신군부 정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이른바 김대중 등의 내란 사건이다. 1980년 57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김대중이 연행됐다. 그 다음 날 오후 계엄사는 사회 혼란 조성 및 소요 관련 배후 조종 혐의로 김대중을 비롯해 예춘호, 문익환, 김동길, 인명진, 고은, 리영희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5월 31일 계엄사는 김대중이 전남대와 조선대의 추종 학생들을 조종, 선동하여 온 것이 광주, 소요 사태의 발단이 됐다고 발표했다.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으로 광주항쟁 배후에 김대중이 있었던 것처럼, 김대중이 그걸 조종한 것처럼 조작해서 발표한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계엄사는 7월 4일 김대중 일당의 내란 음모 사건 수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했다. 군사 재판은 8월 14일에 시작됐다. 취재진은 내신 4명, 외신 2명으로 엄격히 제한했는데 재판은 예상대로 요식 행위였다. 국선 변호인 중에도 소종팔처럼 검사와 일전을 각오한 발언을 한 경우가 있지만 소종팔은 재판 중에 쫓겨났다. 변호사들은 아예 없는 것이 나았다. 검사 논고와 비슷한 변론도 있었다. 듣다 못해 송기원, 김종환 등이 변론하지 말라는데 왜 자꾸 헛소리냐라고 소리를 질렀다. 변호사와 검사 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이 아니라 피고와 변호사 간의 삿대질과 고성이 오갔다. 재판은 형식적이고 김대중 사형 선고는 이미 정해졌다지만 그래도 김대중은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 김대중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일본에서 나의 활동을 문제 삼는 신군부의 행태는 반드시 일본 정부가 문제 삼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것이 그 당시로는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끈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대중의 기대는 산산조각 나게 돼 있었다. 김대중은 일본 정부와 전두환 신군부의 유착 관계를 몰랐다. 결국 김대중은 자서전에 이렇게 썼다. 그러나 일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저 정부 차원의 우려 표명 등의 신용만 냈을 뿐이다. 나는 소위 민주국가라는 일본이 이렇듯 인권에 둔감하고 약속을 중시하지 않는 일에 분개하고 낙담했다. 9월 11일 김대중 등 20명에 대한 구형이 있었다. 김대중에게 반국가 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한민통을 결성하여 그 수괴가 되어 국가 안전을 위협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3일 6본 대법정에서 열렸다. 항소를 기각하고 역시 1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김대중은 자서전에 그 이틀 후인 11월 5일, 사형 선고보다 더 낙담한 일이 일어났다고 썼다. 뭐냐 하면 한국 시각으로 이날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패한 것이었다. 김대중은 정령 사형이란 말인가? 하느님이 나를 버리셨단 말인가? 라고 자서전에 썼다. 김대중 등의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해 야권중 김대중 쪽 및 제야를 옭아매는 것에 더해 전두환 신군부는 자신들이 집권하기 위한 헌법 만들기에 들어갔다. 7월 중순경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실에서 보안사 참모 정도영, 권정달, 허삼수, 이학봉, 허화평 그리고 이종찬 중앙정보부 총무국장, 허문도 중앙정보부장 서리비서실장, 노태우 수경사령관과 함께 국보위에서 연구한 개헌안 골격을 보고받고 대통령 선출 방법과 임기, 국회의원 선거구제 등을 논의했다. 새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의 임기와 연임 문제였다. 대통령의 중임 문제, 연임 문제는 쉽게 합의를 볼 수 있었다. 뭐냐 하면 단임으로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할 수 있었다.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에 오를 차례였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건 전두환이 2단계로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는 것이다. 먼저 최규하를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통대에 의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자기들이 만든 헌법에 따라 또 대통령이 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너서클에서 헌법의 골격을 만들고 있을 때 전두환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미국 측으로부터 왔다. 미국의 최우선 순위가 광주의 질서 회복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나 24단의 광주 파견을 찬동한 것에서 드러나듯이 안정을 주로 강조하면서 전두환 신군부가 장악한 군의 행위를 역시 묵시적으로 지지했다. 8월 9일 미국 쪽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된다. 이날 국무부 공보관 애니터 스토크먼은 한국의 지도자 선택은 한국 국민이 해야 할 일이라고 얘기했다. 한국의 정권이 강력한 반공 기조를 유지한다면, 그렇게 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한국에 부여된 동아시아 반공 보루라는 역할만 충실히 해낸다면 독재 정권이어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쿠데타로 헌정을 짓밟고 국민을 학살하기까지 한 전두환 신군부에게도 미국이 1980년 8월 초에 그러한 신호를 명확하게 보낸 셈이다. 최규하를 끌어내리는 데 동원할 원로로 신군부는 신현학과 김정열을 꼽았다고 한다. 김정열에 의해 최규하가 설득당하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러한 수순이 진행되는 가운데 방방곡곡은 전두환 추대라는 관제 열풍에 휩싸였다. 이도성 기자에 의하면 중앙정보부가 중심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중앙정보부 정치팀이 주로 활약했다. 8월 14일에는 김대중 등 24명에 대한 군사재판이 시작됐다. 8월 16일에는 마지막 수순으로 최규하가 대통령을 사임했다. 8월 21일에는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주영복 국방부 장관은 구국의 일념으로 탁월한 영도력을 발휘해 국가의 위난을 수습하고 새 시대, 새 역사의 지도자로 국내외에 뚜렷이 부각된 전두환 대장을 국가 원수로 추대하자고 제의했다. 그래서 그렇게 결의했다. 8월 27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이번에도 장충 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총 투표자 2,525명 중 찬성 2,524명으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됐다. 나머지 1표는 무효표였다. 박정희와 똑같이 전두환도 그야말로 100%에 가까운 지지를 통대로부터 받았다. 박정희, 최규하에 이어 전두환까지 체육관 대통령이 된 것이다. 1980년 9월 29일 전두환 쪽에서 헌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전문에서 49의거와 56혁명의 이념 계승을 삭제했다. 전두환과 오공 잔혹사, 네 번째 마당.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이 체육관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10월 22일에는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됐다. 새 헌법도 만들어서 통과시켜놨으니 신군부 정권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악법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이제 그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국보위의 인적 구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최종 단계에서 어디에도 근거가 없이 불법적으로 신군부가 국가보위법회의를 만들자고 한 것이다. 그래서 국가보위법회의가 각종 악법 제조 기구로 출연하게 된다. 정치활동규제법, 언론기본법 등 악법 생산. 입법회의는 11월 3일 기성 정치인의 활동을 8년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 풍토 쇄신을 위한 특별 조치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1월 12일 한 차로 811명을 정치 활동 금지 대상자로 공고했다. 11월 29일 입법회의는 집회, 시위에 관한 규제를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12월 26일에는 언론기본법 등을 의결하고 대통령 선거법 등 17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5개의 노동관계법 및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정거래법, 중앙정보부법도 의결했다. 대통령 선거법 내용을 보면 통대에서 대통령을 선거한 유신체제 방식과 흡사하기는 한데 그것과 약간 다르게 해놓았다. 1905개 선거구에서 5,278명의 선거인을 선출한 다음 이 사람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 방식인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과반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되게 했다. 청와대 공보비서관 허문도와 이수정,
서울민사지법 판사 박용상 등이 중심이 돼 새로 만든 악법이 언론기본법이다. 언론기본법에 의하면 정부가 언론사의 정간이나 폐간을 명령할 수 있었다. 또 방송위원회,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중재위원회 등 여러 언론 관계기구를 만들어서 언론을 통제할 수 있게 했고, 프레스카드를 발급해 기자들을 통제할 수 있게 했다. 프레스카드는 1년에 한 번씩 갱신했다. 문공부는 정권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과거에 반정부 성향을 보인 경우 프레스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프레스카드가 없으면 해외 취재를 위한 여권도 발급받지 못했다. 이 프레스카드를 이용해서 입사 1년 안팎의 기자들에게 집단 언론 연수를 받게 했다. 그렇지만 언론을 옥죄기만 한 건 아니다. 사탕도 줬다. 해외 연수 같은 걸 많이 장려했다. 해외 연수 같은 걸로 기자들을 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방송광고공사는 매년 수백억 원의 공익 자금을 조성해 그 일부를 해외 연수 및 해외여행, 언론인 자녀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에 풀었다. 신문사에서 윤전기를 도입할 경우 관세 특혜도 줬다. 신문 면수를 8면에서 12면으로 늘리는 것도 허용했다. 바른 말하는 언론인들을 언론사에서 내쫓고 관련 계통의 취업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나? 그러한 언론인 숙청, 언론기본법 제정과 함께 전두환 신군부 언론 정책의 또 하나의 큰 줄기가 언론 통폐합으로 언론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신문사 방송사를 마구잡이 통폐합 이병철도 피해갈 수 없었다. 11월 14일 언론 통폐합이 단행됐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신문과 방송의 겸용을 금지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데가 동아일보사와 중앙매스콤이었다. 동아일보사는 당시 방송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고 인기도 있었던 동아방송을 포기해야 했고, 중앙매스콤은 TBC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신문은 통폐합을 시켰다. 서울의 주요 일간지들은 대부분 살아나기는 했는데, 7개 중앙종합지 중 신화일보는 경향신문에 흡수됐다. 한국일보는 서울경제신문, 당시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이 신문을 뺏겼다. 통신사의 경우 오랫동안 합동통신과 동양통신이 활약해왔는데, 권력이 훨씬 통제하기 좋도록 이 두 개를 합병해 연합통신으로 발족해 했다. 이렇게 통신사도 통폐합을 했다. 그러면서 소위 방송 공영화라는 걸 강화하는 방식을 밟았다. 막강한 권력이 방송 공영화를 강화했다는 건 그만큼 방송이 권력에 훨씬 더 체계적으로 종속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언론 통폐합 결과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이 크게 축소되고 권력이 장악하기가 훨씬 더 쉽게 됐다. 국가보위법회의가 가결한 노동관계법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노동을 국가 권력이 통제하는 것, 그게 핵심이었다. 입법회의가 가결한 노동관계법 및 개정안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1980년대에는 산업 노동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 아래, 그렇게 되면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고 그걸 통제하기 위해 국가보위법회의에서 노동관계법에 손을 댄 것이다. 가장 큰 악법 조항으로 꼽힌 건 제3자 개입 금지였다. 유신 정권의 경우 노동운동, 농민운동 관계자들을 교육시킨 활동가들을 1979년에 크리스찬 아카데미 사건으로 대거 구속하지 않았나? 그리고 도시산업선교회 등도 자경단체로 매도했다. 그렇게 해서 노조 활동을 비롯한 노동자 활동 전반에 바깥에서 도움을 주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제3자 개입 금지라고 해가지고 외부에서 개별 기업 노조를 도울 길을 차단한 것이다. 악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과 함께 정책적, 행정적 통제 수단을 동원해 노동운동을 억압했다. 입법회의는 1980년 12월 30일 반공법을 폐지해 국가보안법으로 흡수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